우리가 지난 시간에 렌더 아웃풋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인바이런먼트입니다. 인바이런먼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대기란 뜻입니다. 대기. 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기란 얘기는 기다리다란 뜻이 아니고 하늘 위에, 우주와 하늘 위에 있는 공간 있죠. 근데 거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바로 이거요. 우주선이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권에 진입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대기요. 하늘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기는 높은 하늘 혹은 자연 혹은 배경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이요. 렌더링하면 우리 배경 나오죠? 하늘 배경 나옵니다.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 바뀌죠? 근데 그 이유가 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맵이냐면 스카이 맵이요. 이걸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카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호세겟 L도 있고, 뭐 오버캐스트도 있고, 클리어도 있고 여기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러비티나 오존에 대해서 이거 선라이트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거 그대로 선라이트하고 똑같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손대지는 않아요. 이걸 선라이트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enable, 뭐 disable 뭐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밝기 정도.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은 하늘이 나오고 이 정도의 하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으로 올려봤어요. 백그라운드 값을 10으로 올렸더니 자, 어떻게 되나요? 하늘이 완전 밝아졌죠. 그죠? 다시요. 이 값을 0.5로 내려봤습니다. 그럼 오히려 어두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하늘 배경이 조금 더 진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0.1이라고 놔봤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대기 환경 오버리드, 재지정하기. 바로 여기 GI 값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GI가 누구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요. 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값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물에 맞닿아서 이렇게 튕겨나가죠. 빛이 들어와요. 요걸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고 튕겨나가요. 요건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레이는 계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투과해 버립니다. 사물을. 근데 V레이는 이렇게 투과하는 게 아니고 세컨더리 레이와 서드 레이까지 이렇게 쭉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면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더리 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값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GI 값, 바로 스카이라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컨더리 레이죠. 세컨더리 레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스카이라이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반만 렌더링을 해보죠. 이렇게 요만큼만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별반 차이 없어 보이죠? 자, 이 값을 올려봅니다.
다시 렌더링. 그러면 더 밝아지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GI 값을 언제 올리냐면 투시도 만들 때요. 이렇게 야외 조감도를 만들 때는, 야외 투시도나 야외 조감도를 만들 때는 이 값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투시도를 만들 땐 이 값을 많이 올려주면 실내가 많이 사실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도 보시면은 리플렉션, 반사에 대한, 그 다음에 리프렉션, 굴절에 대한, 세컨드리 매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값을 지정해서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GI 값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바로 첫 번째로 바꾸는 게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퀄리티를 바꾸고 카메라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GI 값을 조절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REL 퍼스펙티브. REL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이게 원근감에 의한 자연 현상인데요. 풍경, 안개는 아니고 풍경, 산.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너무 작은데, 아니다. 이거 너무 작은데. 자, 제가 산 사진을 하나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이쪽이 앞쪽이죠. 그죠? 앞쪽이니까 명도랑 채도가 높아요. 아니, 명도가 아니고 채도가 높아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먼 쪽이죠. 어떻게 돼요? 채도가 낮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채도 차이가 납니다. 멀리 있는 부분이 채도가 흐려져요. 가까이 있는 부분이 채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안개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네, 이게 REL 퍼스펙티브입니다. 에리얼이라고 하든가 REL이라고 하든가. 네, 뭐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공중 관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결국은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가까운 곳은 명시성이 뚜렷하고, 명시성 잘 보이고, 그 다음 채도가 높고, 멀리 있는 부분은 명시성이 흐려지고 채도가 낮아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 이걸 바로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여기 보시면 나오는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태양은 선라이트를 쓰고 비저블리티 레인지, 즉 가시성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가시성이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뭐냐면 미터예요. 6000미터입니다.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안개의 높이가 6000미터.
6km란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가시 거리가 6km고 그 다음에 안개도 6km까지 보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라이트 머티리얼이 1이고요. 필터 컬러, 즉 안개의 색상이 흰색이고요. 대기 효과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값을 가깝게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로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m라고 바꿔봤어요. 높이를 그냥 이렇게 냅뒀습니다. 그리고 전체 렌더링을 해보죠. 안개가 낀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50m로 바꿔봤습니다. 가시성이 50m니까 더 안개가 앞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10m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뿌옇게 돼서 제대로 안 보이죠. 이렇게. 자, 150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개가 더 뒤로 더 물러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바꿔보시죠. 안개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안개는 이런 류의 안개입니다.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일반적인 안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안개 말고 다른 안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개 말고 이것도 분명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안개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안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안개가 나와요. 기억하시나요? 물안개. 지표면에서부터 일정 높이까지만 안개가 끼죠. 네, 바로 그런 류의 안개. 자, 보시면 거리를 제가 아까처럼 6000이라고 해줬습니다. 근데 높이를 제가 1m라고 했어요. 자, 렌더링.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조금 더 높은가 보다. 보면 됩니다. 한 3m 정도? 얘는 더 높네. 프리텟 안 나오나요? 자, 농도도 좀 진하게. 자, 어떤가요? 바닥에서부터 안개가 올라간 거 안개 높이를 1m에서 2m 사이로 주시고, 그 다음 라이트 머티리얼이죠. 네, 얘가 안개의 농도라고 그랬습니다. 밝기라고 그랬어요. 한 5만 줘보시죠. 자, 얘는 10으로 주고, 그러면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바닥에 끼어 있는 것이죠. 자, 안개는 상황에 따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티리얼 오버리드, 재질 덮어쓰기입니다. 얘를 활성화시키면 색상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다시피 왜 사라졌냐면 오버리드가 재정의하다라는 뜻이죠. 네, 여기 이 색상, 내가 지정한 이 색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색상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돼요. 전체적인 오버리드입니다. 다른 매티리얼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질을 넣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컬러가 있을까요? 아,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재질을 덮어쓰기 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자, 이건 끄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재질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재질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퓨즈에다가 제가 체커를 넣었습니다. 체커예요. 흰색, 검정색만 들어가 있고. 자, 얘를 여기다가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무늬가 들어오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포토샵입니다. 제가 파일을 이용해서 제가 작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원을 제가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안티 알리싱이라고 하는, 안티 아, 알리아싱 혹은 엘리에싱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안티 엘리어싱, 안티 알리아싱 이렇게 읽어요.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값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값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색상을 칠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을 칠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똑같은 걸 하는데 이번엔 안티 엘리어싱을 끄고, 자,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왼쪽에는 안티 엘리어싱을 체크하고 원을 그렸고, 오른쪽은 안티 엘리어싱을 끄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죠.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잘 안 보이시면 좀 더 가까이 붙여보도록 하죠. 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 왼쪽은 경계가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죠. 오른쪽은 경계가 이렇게 딱 계단처럼 만들어졌죠. 사실 오른쪽이 정상이에요. 이게 오른쪽이 정상입니다. 픽셀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확대하면 이렇게 네모난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모자이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계단처럼 그려지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계산해낸 게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경계를 쓱 뭉그러뜨리는 겁니다. 과도하지 않게 한 1픽셀 이내에서 경계를 이렇게 싹 뭉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보기 좋아진단 말이죠. 이렇게요. 어떤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왼쪽이 훨씬 더 경계가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죠. 네, 이렇게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단 현상을 뭉그러뜨리는 것, 이게 안티 엘리어싱의 특징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바로 여기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는 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레이트레이스에 보면 퀄리티가 나옵니다. 퀄리티, 품질이죠. 지금 보시는 건 이 노이즈 리밋이 0.051 대입니다. 자, 이거 요만큼만 체크해서 요 부분만 0.1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차이가 없나요? 안 보이네. 단순해서 그런가? 조명이 조금 어두워져야 되나? 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이 노이즈 리밋이 이 숫자가 작아야 여기 나오는 노이즈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평판이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노이즈 리밋을 낮게 주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노이즈들 이렇게 보시면 얼룩덜룩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네. 이렇게 보시면 얼룩덜룩한 부분들 있죠. 네, 이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노이즈 리밋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레이트레이스 오른쪽에 보시면 조절자가 나옵니다. 이 조절자를 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안티알래싱 필터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안티알래싱 필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랭코즈 뭐 요게 기본적인 건데 많이 사용하는 건 여기는 에어리아 방식을 많이 써요. 에어리아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캔물럼입니다. 캔물럼이 경계를 또렷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비교해 보면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왼쪽이 캔물럼이고 오른쪽이 기본값입니다. 왼쪽이 조금 더 뚜렷하게 렌더링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또렷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캔물럼입니다. 그래서 캔물럼을 많이 선호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렌더 옵션 바꿀 때 그래서 캔물럼을 쓰셔야 돼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필터 사이즈 값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더 또렷하게 들어가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본값이 2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가장 멀리 있는 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은 경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왼쪽은 그래도 경계를 붙잡고 있죠. 자, 제가 4로 올려봤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또렷해지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미니멈 서브 디비전, 맥시멈 서브 디비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서브 디비전이라고 서브 디바이스, 서브 디비전, 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단어 자체를 품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니멈 서브 딥스는 뭐냐면 픽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픽셀을 최소 하나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맥시멈이란 얘기는
얘는 최대한 몇 개로 쪼개냐면 12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쪽이 품질이 더 좋은가요? 픽셀 입자가 어느 쪽이 더 고운가요? 아무래도 맥시멈 쪽이 조금 더 곱겠죠.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할 때 최소 한 조각에서 최대 12조각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최소 품질이 1이고 최대 품질이 12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최소 품질을 이렇게 12로 올려버리고 최대 품질을 24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퀄리티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퀄리티. 그러면 그래서 이거 품질 리미트가 003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엄이 바로 잡혀 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깨끗하게 나오죠. 경계가 또렷하고 많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스 값을 조절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보통 0.01 정도로 놓으면 퀄리티가 많이 좋아질 거고요. 자, 이 정도의 뭐 미니멈과 맥시멈을 적당히 조절하시고 그 다음 캔물론까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요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프라이머리 레이에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이렇게 있습니다. 세컨드리 레이에도 마찬가지로 그 넌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이리디언스 맵과 그리고 브라우트 포스와 그리고 라이트 캐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D 맥스 쪽에 가면 포톤 맵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포톤 맵하고 라이트 캐시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포톤 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가 비슷하고 그 다음 라이트 캐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은 카메라로부터 보이는 부분에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의 조도를 계산하고 광원을 추적해서 다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여기를 쭉 계산을 해요. 쭉 위치마다 여기 조도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쭉 계산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광원을 추적합니다. 광원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광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의 위치는 조도가 얼마, 여긴 조도 얼마, 여긴 조도 얼마 이런 식으로 2번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의 특징인데 문제는 뭐냐면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의 차이가 뭐냐면 브라우트 포스는 한 번에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이 부분이네. 조도가 얼마지? 광원 여기 있네. 조도 얼마. 여기는 광원 여기 있으니까 조도 얼마. 여기 있네. 조도 얼마.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고 이리디언스 맵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일단은 쭉 먼저 렌더링을 해요. 그 다음에 광원을 추적해서 조도를 거꾸로 다시 재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이 렌더링을 2번 해요. 광원 추적 때문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브라우트 포스 같은 경우는 광원이 많으면 렌더링이 늦어져요.
보정을 하지 않으니까 렌더링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원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가 빨라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조명이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이게 좀 잘 뭉개져요. 이미지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미지가 조금씩 잘 뭉개져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실세계의 조명과 가장 비슷한 건 라이트 캣입니다. 아예 애초에 광원에서부터 빛을 계산해 버립니다. 포톤이라고 하는데 그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방출이 됐잖아요. 이 방출된 입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빛이 입자설, 파동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요즘은 두 개가 하이브리드 된 게 요즘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때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그 포톤을 직접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이트 캣시가 가장 정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리디언스 맵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품 이게 이제 맥시멈 레이스, 미니멈 레이스가 이제 품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정교하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됩니다. 맥시멈 레이스가 뭐냐면 이 계산한 조도의 품질입니다. 0으로 돼 있잖아요.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은 조도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렌더링 품질과 똑같은 해상도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은 절반, 마이너스 2는 25%, 마이너스 3은 그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낮은 품질에서 최대 품질까지. 렌더링 했을 때 낮은 품질에서 최대 품질까지.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 값이 이렇게 같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품질이 마이너스 2, 즉 렌더링 했을 때 해상도의 품질이 이거 해상도의 품질입니다. 해상도의 품질이에요. 조도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도의 퀄리티가 얼만큼 될 거냐. 렌더링 했을 때의 반의 반 정도 보여줄 겁니다. 최대가. 미디움은 렌더링 품질이 조도 계산이 렌더링 품질의 절반 정도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패스 1번 이렇게 들어가죠. 2번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자, 0에다 놓고 렌더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이고, 여기 다시요. 아, 이거 너무 빨라. 자, 여기 품질 계산하는 겁니다. 최대 품질에서 최소 품질이 이 정도. 만약에 제가 이거 마이너스 2로 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지금은 퀄리티가 올려놓은 상태라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아까에 비해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맥시멈 레이스를 0에서 마이너스 3, 미니멈을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3, 0 이렇게 두 번을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가요? 잘 되나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미니멈 레이스는 최소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조명, 그러니까 빛이죠. 빛을 계산하는 첫 번째 빛을 보낼 때 그때 나오는 최소 해상도. 그 다음에 맥시멈 레이스는 최대 해상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스는 역시 품질이죠. 얼마나 퀄리티를 올릴 것인가, 낮추게 할 것인가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다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경계치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스케치업은 브라우트 포스가 기본값이에요. 여기 서브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죠. 품질로 보시는데 품질로 보면 돼요. 이때 이 서브 디바이스가 추적해야 될 광선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선의 개수를 몇 개 추적할 거냐? 1000개를 추적할 겁니다. 즉 품질이 1000에 대한 품질이 되겠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값을 올려버리면 더 품질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있죠. 샘플 사이즈는 광선의 입자의 크기, 그 다음 리트레이스, 추적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죠. 2번 추적할 겁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 라이트 캣인데, 이거 라이트 캣인데요. 브라우트 포스는 값이 없네요. 자, 브라우트 포스로 놔볼까요? 여기는 이리디언스 맵. 자, GI 뎁스라고 이거 딱 하나 나옵니다. GI 뎁스 딱 하나 나오죠? 브라우트 포스는 GI 뎁스 딱 하나 나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이리디언스 맵하고 라이트 캐시 값만 나와요. 이렇게 최소 품질, 최대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캐시에 브라우트 포스 이렇게 써버리면 렌더링이 재밌는 결과도 나와요. 정직한, 그러니까 되게 사실감 있는 계산법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리디언스 맵에 라이트 캐시를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0에 품질은 100으로 주고,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품질이 올라가게 돼요. 1차로 계산하고 품질이 더 렌더링 해보시죠. 여기 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자, 똑같이 미디움이고 인바이런먼트 값을 켰고 다 기본 값이에요. 자, 여기는 캐물럼이고, 자, 0.02로 바꿨고요. 이리디언스 맵이고, 네, 기본 값입니다. 제가 전체를 렌더링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박네요. 자, 카메라를 이용해 볼까요? 다시 렌더링. 자, 위치를 확인했으라고 영역을 지정합니다. 제가 여기 대문 있는 부분, 대문부터 해서 요만큼만 렌더링을 다시 해보죠. 요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문에 모양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크게 세 등분으로 봐요. 첫 번째가 디퓨즈입니다.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피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즉 빛의 반사에 의해서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부분을 서피큘라라고 하면, 앰비언트는 뭐냐면 빛이 닿지 않고 어두운 부분들을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도 앰비언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경계가 흐트러진 거죠. 자, 이렇게요. 여기
경계가 좀 더 뚜렷해진 것들 보이시나요? 자, 라디어스입니다. 반지름이네요. 작게 한번 해보자고요. 반지름을 작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럼 반지름을 키워봅시다. 제가 2배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많이 커질 거예요. 확산될 겁니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어마운트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농도예요. 농도를 진하게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5.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농도가 진해지면서 여기 그림자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라디어스를 8로 줄이고 농도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여기 경계가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너무 어두우면 곤란하니까 자, 각각 값을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반지름도 줄이고 농도도 줄이고 그러면 이렇게 경계 부분들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죠. 전체 렌더링을 하고 하면 얘가 조금 더 윤곽선이 또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작아가지고 사물이 작아서 경계가 뭉그러지는 것들을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쓰게 되면 그림자가 작은 윤곽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거 보시면 조금 더 경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또렷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렌더링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렌더링을 하나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여기. 바로 이 부분이요. 집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집이 있는데 렌더링이 안 돼요. 그죠?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록시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했던 내용 중에 프록시라는 거 있죠? 요거를 프록시로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요 내용만 저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이버 카피에즈? 얘만 나갈까요? 아닌 것 같은데 익스포트도 안 될 거고 그죠? 세이브 에즈 셀렉티드라면 모를까 그 기능이 없네요. 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만 선택하는 거죠. 잘라내기, 파일, 뉴.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얘만 저장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만 저장합니다. 자, 다시 불러오죠.
자, 얘는 지우고요. 다시 불러드립니다. 임포트. 자, 하우스를 이렇게 다시 불러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보죠. 자,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분해를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얘를 그대로 익스플로드. 자, 이렇게 분해했다가 분해를 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메이크 그룹. 이해되시나요? 이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컴포넌트로 불러들이게 되면 간혹 어떤 부분은 보이고 어떤 부분은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프록시로 내보냈다가 불러들이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파일로 저장시켜서 임포트하는 방법 하나, 제일 마지막 방법이 분해입니다. 분해시켜서 다시 재조립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